예, 오늘부터 4.15 총선까지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됩니다. 내일과 모레 이틀 동안은 사전투표가 시작됩니다. 여야 모두 부동층 잡기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지역구 후보자들의 이딴 막말 논란이 불거진 미래통합당은 결국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직접 나서서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 조청래 미래통합당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두 분과 함께 총선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예,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예, 총선 이제 6일 남았죠? 네네. 예, 내일부터는 이제 이틀간 사전 투표가 실시됩니다. 방금 저희 이제 국회 출입 기자를 통해서 사전 투표 얘기는 잠깐 들으셨습니다만 이틀 동안 뭐 6시까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까운 투표소 가서 얼마든 이제 그렇죠. 투표를 할 네. 수 있는데 선관위도 방역 대책을 많이 강구를 했다고 합니다. 재외선거 투표율이 굉장히 낮아서 이번에 네네. 사전 투표 또 투표율이 어느 정도 될지 민주당 쪽에서는 뭐 많이 고민도 될 부분도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뭐 사전 투표가 이제 도입되고 나서 사전 투표율에 따라서 사전 투표가 점점 올라가고 있죠. 그렇죠. 지난번 총선 때는 12% 정도였고요. 근데 아마 지난번 대선 때는 26% 정도 됐습니다. 근데 지난번 지방선거 때는 조금 낮았고 20% 정도 됐는데 아마 관건이 20%를 넘기느냐 마느냐가 관건이 될 것 같아요. 지금 그래프는 나옵니다만 사전 투표가 한 20% 넘었을 때 지금 보면 지난번 지방선거 때 투표율이 60% 정도였거든요. 근데 지난번 그 총선 때 투표율이 58%인데 그 지난번 이제 총선에서는 한 54% 정도였어요. 저는 아마 20%는 넘지 않겠냐. 그러니까 가장 큰 관건이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아마 이 사회적 거리두기 아니면 투표장에 가기를 좀 꺼리는 분들이 아마 사전에 좀 투표할 가능성이 많아서 저는 20%는 충분히 넘을 걸로 봅니다. 예. 20%를 넘기면 지금 이 그래프처럼 이제 총 투표율도 60% 넘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통합당도 사전 투표 많이 독려를 하고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지난 총선 때 12.2%의 그 사전 투표율이 있었는데요. 사실 20대 총선 때 유권자 의식 조사를 한 선관위 자료를 보면 47.4%가 일주일 이내에 총선으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지지 후보를 결정했다고 하니까 실제로는 사전 투표소에 나오는 분들은 양당 지지자일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역대 선거에서 사전 투표율이 높으면 진보가 조금 유리하다라는 통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찾을 걸로 예상이 되어서 저희들도 사전 투표 지지층 결집하고 사전 투표 독려 운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예. 오늘부터 여론조사 공표도 금지됩니다. 네네. 이제 깜깜이 선거 그렇죠. 기간이 되는 건데 부동층 같은 경우에는 이 기간 동안 많은 좀 마음의 결정이 되고 네네. 그래서 그 결과가 투표에 반영이 돼서 네. 여론조사와 좀 실제 투표 결과와 좀 많이 다른 경우들도 좀 있었습니다. 이 부동층 표심 잡기 위해서 민주당은 좀 어떤 부분을 좀 집중 공략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제 부원장님 말씀처럼 사실은 이제 여론조사가 공표가 안 되다 보니까 막판에 한 일주일에 결정하는 분들이 과반 정도 되는데 예. 그래서 여론조사 결과와 투표 결과가 맞지 않다 이런 얘기가 많았던 거죠. 그 방지책은 뭐 외국은 이런 제도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선거 전에도 그냥 발표하게 하면 되는데 예. 뭐 이 제도는 저는 이제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계속 봐요. 논란은 됐었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중도층 공략이라는 게 저는 아마 별도의 이 중도층 공략을 위해서 좀 기존의 정책을 바꾸거나 좀 위험성이 있다고 봐요. 저는 황교안 대표 50만 원 발언도 그런 취지에 나왔다고 보거든요. 기존에 있던 지지자들보다 중도층을 잡기 위해서 갑자기 약간 스탠스를 변경한 것 같은데 저희 당 입장에서는 그렇게까지 무리하게 생각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만 이제 그동안의 정책들을 좀 잘 알리고 저희 사실은 이번에 가장 관건을 두고 있는 건 비례대표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 어쨌든 민주당이라는 이름을 갖고 더불어시민당, 열린민주당 이렇게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헷갈리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어디를 찍어야 되느냐. 그래서 민주당이 살고 있는 기호 5번, 세 번째 칸에 있는 더불어시민당을 찍어 주십시오. 이게 어찌 보면 가장 큰 선거에 지금 막판에서 저희들이 신경 쓰고 있는 부분입니다. 예. 자, 마지막 공표 금지 전에 그 직전의 여론조사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 이게 이제 유권자들에게 어떻게 또 영향을 미칠까? 그것도 뭐 당에서 분석을 하셨는데 네. 이 이제 공표 금지되는 상황에서 또 한국 잘 통합당도 아시다시피 그 지난번 선거에서 최종 여론조사 결과는 새누리당 39대 민주당 21이었는데 뒤집어 투표함을 까보니까 정반대로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 지금 일주일이 사실 어떻게 갈지 저희들도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지난번 선거 20대 총선을 보면 253개 지역구 중에서 새누리당하고 민주당의 득표율 차이가 국민의당 후보 득표율을 못 미치는 지역이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119곳이었고요. 지금 각 언론사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초경합 지역이 100군데에서 110군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중도층의 표심에 따라서 투표 결과가 완전히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인데 예. 여기에 지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 정책이나 이런 것보다는 사실은 위기 관리, 그 막말이나 악재 관리하는 악재 이슈를 관리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예. 그 수치는 통합당에서 분석합니까? 아니면 간 겁니까? 아니면 부원장께서 뭐 개인적으로 이렇게 어떤 그 방금 말했던 제가 그 말씀드린 건 예, 언론에 나온 걸 가지고 나오는 걸 말씀드립니다. 말씀드립니다. 예, 각 언론사에.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남은 이 일주일 안 되는 이 기간 동안 막말 논란을 차단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셔서 네네. 좀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부천 병 지역구에 출마한 차명진 후보. 세월호 유가족과 관련된 막말이 있었습니다. 통합당 차원에서 굉장히 발빠르게 차 후보를 제명시키기로 결정을 내렸는데 차 후보 스스로가 표현하는 바에 따르면 언론에 나온 표현을 인용한 것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언론에 생각하세요? 나왔다고 해서 다 옳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들의 가치 기준과 눈높이에 맞아야 되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번에 차 후보의 발언은 사실은 우리 국민들이 세월호에 희생된 어린 학생들에 대한 미안한 마음을 그 분노나 이런 수치심까지 자극한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 지금 양당 구도로 팽팽하게 전개되고 있는 선거에서 우리가 지금 우리 당이 펼치고 있는 정권 심판론과 경제 무능 심판론의 프레임 구도를 희석시키는 그런 부작용도 있었고 그것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지금 미래통합당 후보들이 다 부정적인 이미지를 덮어쓰고 있는 이 사실 쉽게 묵과할 수 없는 그런 사안입니다. 저는 지도자의 요건이 덕성과 품위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서 보면 매우 부적절하고 잘못된 처사라고 보고요. 당의 이번에 적극적인 조치가 저는 제대로 잘 대응한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맞아, 좀 부원장께 여쭤보고 네. 좀 우리 현 대변인께 이야기 좀 드릴게요. 그 김대호 후보 사례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이전에도 또 이제 좀 말실수랄지 막말이랄지 이런 게 있어서 통합당 후보들 스스로도 조심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을 법한데도 불구하고 이제 차 후보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통합당에서는 계속 제명 조치를 하게 된다면 이게 막말 어떤 프레임에 갇히게 되는 그러니까 반대 진영에서 얘기하는 거기에 말려드는 거다 이런 의견도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네, 실제 당내에 그런지 있습니다. 예, 실제로. 어떻습니까? 예. 그런데 막말은 사실은 프레임의 문제는 아니고요. 예. 어떤 경우든 반복적이든 뭐 지속되든 뭐 부작용이 있든 저는 그런 치유해야 될 폐단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이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제대로 된 대응을 못한 측면이 과거에 있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나폴레옹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지도자는 희망을 실어 나르는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사실은 이런 막말은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남아있는 그나마의 기대감마저도 사실은 꺾는 행위라고 보기 때문에 정치를 하는 모든 지도자들이 좀 심기일전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말씀해 주시죠. 네네. 저는 아마 이게 그래도 미래통합당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는 거는 황교안 총괄위원장의 효과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전에도 차명진 이 후보가 막말이 나왔을 때 그렇게 안 움직였어요. 예. 그전에도 뭐 제명 얘기도 나왔지만 결국은 뭐 다음건 3개월 정지, 그다음에 황교안 대표도 뭐 막말이란 말 자체가 좀 문제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자유로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즉각적인 아마 반응을 하는 것 같은데 이제 관건은 지금 나왔습니다만 아마 김대호 후보 같은 경우에는 최고의 의결을 했기 때문에 윤리위에서 최고의 의결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선관위에 통보를 해야 되거든요. 이제 그걸 할 건가 말 건가. 오늘 보면 알겠죠. 왜냐하면 내일부터 사전투표니까. 근데 이제 지금 차명진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게 과연 제명을 한다고는 했는데 그러면 윤리위와 최고위를 할 예, 건가. 예. 사실은 오늘이 관건이에요. 그렇습니다. 내일부터 투표 이루어진다 그러면 오늘 이루어지지 않으면 관건이 없고 반영이 안 되는 거거든요. 저는 아마 오늘 미래통합당에서 제명 조치까지 하고 선관위에 통보하느냐 여부를 유심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근데 차명진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에도 이 세월호 유가족과 관련된 막말이 한번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 때문에 그 후에 이 총선에 대한 공천 과정이 있었고 그 네. 공천에서 후보자로까지 이렇게 경선을 통과하는 그 기회를 준 그 자체 때문에 그 통합당 그 지도부의 문제가 아니냐 거기에서의 책임론까지 나오고 있어요. 이 부분 어떻습니까? 지금 황교안 대표님 책임론 얘기하시는 거죠? 지금 다른 정당에서 그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요. 공천은 잘 보신 것처럼 공관위에서 한 겁니다. 그래서 공관위 책임론이라고 하시는 게 맞고요. 당대표 책임론을 제기하는 것은 사실은 선거 한가운데 미래통합당의 선거 지휘부를 무력화시키려는 전열을 흩뜨리려는 저는 정치공세라고 봅니다. 선거라는 것 자체가 뭐 다양한 이슈도 있고 돌발 악재도 있고 한데 이게 같이 섞이는 판인데 이거를 관리해 가는 과정이 선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각 당이 상대 당에 대해서 좀 예의랄까요? 존중의 태도를 좀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조금 저는 반대 의견을 갖고 있는데요. 예. 그러니까 이 논란이 여러 번 됐죠. 지난번에도 세월호 막말 나왔을 때도 그 징계가 좀 약한 거 아니냐 나왔고 지금 공천 과정에도 저희 당은 계속 반대를 했습니다. 이런 분 공천하면 안 된다. 걸러야 된다. 사전에. 그러니까 사전 심사가 중요해요. 어느 정도 막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설령 지금 공관이라고 말씀하시지만 황교안 대표 마지막에 뒤집은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관위 결정이 최종이 아니에요. 최종은 최고위원회에서 어쨌든 당대표 결칙이 돼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라도 만약에 공관위 했더라도 이런 부분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면 되거든요. 막판에 뒤집은 사례 많아요. 이런 분들을 사전에 걸러라고 어찌 보면 당대표 최고위에 권한을 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냥 무사 통과시켰잖아요. 그럼 당연히 당대표의 어떤 책임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라고 봅니다. 두 분이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의 어떤 신속한 대응에 대해서는 잠깐 언급을 했는데 오늘 이제 아침에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물론 황교안 대표는 유튜브를 통해서 부적절하다 사과드린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김종인 위원장의 어떤 기자회견 내용을 두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 안에 뒤에 있는 본인의 속내도 약간 드러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실망스럽겠죠. 왜냐하면 선거를 그러니까 공천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잖아요. 본인은 공천은 관여하지 않고 이제 선거 유세만 하면서 경제 실정이라는 경제적인 정책 이런 거를 끌고 가고 싶은데 본인이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나간단 말이죠. 저는 근데 이 황교안 대표가 유튜브를 통해서 이 사과하는 방식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사실은 이제 보수 쪽에서 유튜브를 굉장히 활성화시키면서 유튜브에 나가면 아무래도 좀 센 말을 하고 그래야 구독자도 늘거든요. 그러니까 이 차명진 후보 같은 경우도 방송을 많이 한 분이에요. 그렇다 보면 방송에서는 아무래도 좀 자제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뭐 심의도 거치기 때문에. 근데 당대표 분이 이 논란이 된다 그러면 저는 상식적으로 보면 기자회견을 열어서 질문을 받고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아니면 본인에 대해서 당연히 책임도 들어오면 그게 넓게 해명을 해야 되는데 유튜브 방식으로 하는 게 저는 아마 이런 좀 막말 같은 걸 좀 자유롭게 하는 그런 분위기가 이 지금 미래통합당 내부에 좀 형성돼 있는 게 아닌가라고 봐서 저는 기자회견 방식에도 조금 문제가 기자회견이 아니라 이 해명하는 방식에도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말씀을 이런 유튜브 하셔야 될것 방식은요. 그 매체의 수단에 달린 문제가 아니고 저희가 그 사안이 벌어지고 난 뒤에 최대한 빨리 적극적으로 그 의사를 표명하기 위해서 잡혀있던 유튜브 방송을 활용한 겁니다. 예. 국민에게 다가서려는 노력으로 보시는 게 맞다. 이렇게. 김종인 위원장 오늘 사과 기자회견 그 내용은 어떻게 좀 보십니까? 많은 고민이 있었던 것 같은데 뭐 여러 행태를 보고 김종인 본인이 위원장께서는 포기할 중도 생각도 했다는 이야기가 가치를 있었어요. 상당 부분 대변하고 계신 분이니까 저는 당연히 적극적인 조치를 하실 거라고 봤고요. 그리고 그것이 국민의 눈높이에도 맞는 조치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선거운동 이제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내일부터는 사전 투표도 시작이 되는 만큼 지도부들도 굉장히 더 발빠르게 좀 움직일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시점까지 나왔을 때 각자 양 당에서 선거를 총괄하고 있는 이해찬 대표 그리고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의 행보에 대해서 좀 어떻게 좀 평가를 하고 계신지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이해찬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즘 몸이 많이 안 좋아서 막 전국 유세를 다닐 정도는 아니에요. 그래서 아마 병원에서도 가급적 계속 입원해 계시라 이랬는데 그래도 뭐 공천도 했고 그다음 전략을 기획으로 짰기 때문에 지방의 선대위 발족식은 다니고 있거든요. 합동선대위 발족이 있어서 뭐 기본적인 역할. 그러니까 지금 그 이낙연 후보께서 사실은 전국을 다녀야 되는데 종로 선거도 해야 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역할 분담해서 임종석 뭐 전 비서실장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역할을 분담하는 것 같고요.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도 사실은 어찌 보면 본인은 이제 공천에 좀 관여하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했지만 아마 계속 그 전에 딱 나왔을 때 그 이후에 나왔을 때 뭐 100조를 전환할 수 있다 이런 건 딱 어찌 보면 사람들한테 딱 꽂히는 얘기예요. 그리고 법적인 근거도 있고 또 제가 보기에는 말은 안 되지만 언론이 보기에도 이 코로나로 못 쓰는 예산이 있을 것 같으니까 전용해 쓰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럴 수 있어서 그 후에 저는 뭐가 나올까.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제 현 정부의 뭐 경제 실정이라든지 아니면 뭔가 경제적인 정책을 계속 꺼내고 싶긴 하는데 지금 이제 코로나 지금 전국이라든지 아니면 이 막말 논란으로 아마 그런 거는 잘 못 살리고 있는 거 아닌가. 본인의 어떤 장점을 제가 보기에 발휘를 많이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예, 상대진영 총괄선대위원장 평가까지 해주셨는데 어떻게 이해찬 또 우리 상임 공동선대위원장 이해찬 대표님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가 좀 그러네요. 그러나 최근에 이해찬 대표님 행보를 보면은 선거의 달인이라는 생각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최근 선거 이슈로 제기하신 지방 공기업 이전 문제, 그다음에 공수처법
문제를 제기하시면서 핵심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모습을 보고서 역시 감각적으로 선거 선수시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고요. 예. 김종인 위원장님은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선거 구도를 보는 눈이 줄거리를 잡아 나가는 능력이 대단하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선거판을 프레임을 짜는 것도 그렇고 문제 대립 구도 전선을 형성하는 것도 그렇고요.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이 보는 곳을 같이 바라보고 계신 게 아닌가. 그래서 저는 그런 측면들이 중도 표심을 가져오는데 우리 당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기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총선 이제 그 선거운동 유세 열기가 고조되면 막판에 가서 이 고소 고발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상대 후보 관련해서 이제 또 선거운동을 하신 분들 뭐 실수도 할 수 있고 위법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말을 가지고 명예훼손 이야기도 하는데 지금 좀 그런 현상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좀 봐야 되는 겁니까? 저도 매일매일 겪고 있습니다. 뭐 대변인도 맡고 있지만 뭐 법률위원회도 속해 있어가지고요. 예, 그래서 보니까 이제 각 지역에서 이런 건 어떠냐 저런 건 어떠냐 실제로 뭐 선관위 조사가 들어간 것도 많고 고발되는 것도 많고요. 뭐 저도 뭐 고발 당할까 말까 직전에 아예 한계선에 있는 경우도 많은데 어찌 보면 이 선거 지금 이제 두 가지 사건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윤호중 총장 사건하고 이수진 후보 사건인데 이수진 후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블랙리스트에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 피해자냐 아니냐, 아니면 그로 인해서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 부분은 사건이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이거 따져볼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저는 윤호중 사무총장을 고발 뭐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하겠다는 취지는 밝혔는데 약간 웃자고 한 얘기에 좀 죽자고 달래드는 격이 아닌가 싶어요. 약간 뭐 애말한 표현이라든지 약간 비유적 표현이고 어찌 보면 약간 농담이라든지 그런 걸. 해악적 표현이라고. 네, 그렇죠. 그런 섞인데 그거를 명예훼손으로 고발한다. 제가 보기에는 이게 뭐 사실적시가 아니거든요. 명예훼손이 되려면 사실적시가 돼야 되는데 사실이라는 거는 증거로 판단이 가능한 여부인데 애만지 아닌지 뭐 증거로 판단이 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렇다 본다 그러면 고발 안 하는 게 맞고 설령 고발하면 무고 여지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저는 고발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어떻습니까? 웃자고 한 말에 죽자고 덤벼드는 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네요. 웃자고 말씀하시니까 조금 당황스럽네요. 예. 윤호중 의원님은 사실은 집권당의 사무총장이십니다. 집권당의 사무총장께서 상대당의 제1야당의 선대위 위원장 세 분을 갖다가 한 분은 돈키호테, 한 분은 에마, 한 분은 시종으로 표현하셨는데요. 저는 이건 공당의 사무총장으로서 상대당에 대한 기본 예의를 어긴 거라고 봅니다. 저는 사실은 자질의 문제라고 보는 것이고요. 이 부분에 대한 경종은 분명히 울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대개는 이제 그 선거 중에 발생하는 고소고발 건들은 선거가 끝나고 나면 사람들이 좀 이성을 찾으면서 사실 결자 해지하거나 회원 상생하거나 해서 고소고발을 취하는 예가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러나 모든 문제를 이렇게 뭉뚱그려서 갈 수는 없는 거고요. 예, 선을 그어서 그을 거는 그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각 당의 현재 목표 의석수를 보면 민주당은 130석, 거기에 좀 더 나아간다면 좋겠다라는 평가인 것 같고 통합당 같은 경우에는 110석에서 130석 정도까지를 지금 목표로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곳은 꼭 내가 승리를 해야 이 목표 달성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지역구들이 각 당마다 있을 것 같거든요. 민주당은 어느 곳입니까? 지금 뭐 가장 뜨거운 데가 아마 이제 동작을 지금 이수진 아마 나경원 지역구, 그다음에 뭐 지금 광진을, 고민정, 오세훈, 그다음에 뭐 송파울도 뜨겁죠. 지금 어찌 보면 서울에 있는 세 군데 지역이 아마 다 승리한다 그러면 저희들이 아마 목표는 무난히 과반 이상 달성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만약에 세 군데 성적이 어떻게 나오느냐, 각 지역마다 아마 첨예하게 붙는 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들이 아마 기준이 될 것 같고요. 저희들이 사실은 이제 지역구에서 130 플러스 알파 정도 보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지난번 선거 때 이제 110석이었고요. 저희 호남에서 조금 한 20석 이상 늘어날 거 보기 때문에 130석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뭐 부산이라든지 아니면 특히 대구, 경북 이런 데서 좀 빠지는 게 있으면 수도권에서 충분히 만회가 가능하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어서 저희들은 목표 달성은 무난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저희 당의 전략적은 사실 수도권하고 부울경입니다. 예. 수도권은 강남 3구 플러스 강북 지역의 기존에 저희가 가지고 있던 의석을 지켜가면서 한두 석 더 붙이면 뭐 우리가 수도권에서 지난번에 121석 중에서 35석밖에 못 가져왔으니까 그 서울, 경기, 인천에서 그렇게 해서 15석 정도로 가져올 수 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요. 부울경에서는 40석 중에서 지난번에 13석을 내줬으니까 제가 볼 때는 10석 정도 더 가져올 여력이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우리 당의 목표를 무난히 달성할 것 같은데 문제는 최근에 수도권이 조금 고민스러운 부분들이 좀 있어요. 걱정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특히 서울 지역 같은 경우 뭐 종로는 이제 더 이상 뭐 이야기 저희들 여쭤보지 않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 여쭤본 것 같은데 특히 조금 저희들이 이제 통합당에서 좀 열세였는데 좀 승세가 좀 바뀌었다, 분위기가 좀 반전됐다 그런 지역이 있습니까? 지금 분위기가 뭐 편하게 반전된 지역은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종로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사실은 지난번 선거 때 보면은 정세균 후보께서 여론조사에서는 15% 뒤지다가 투표함 열어보니까 10% 차이로 이기셨거든요. 그 당시에 오세훈 후보가 여론조사 결과를 믿고 사실은 전국 지원 유세를 다니셨어요. 이번에 이낙연 후보께서 똑같은 전국 지원 유세를 하시는 것을 보고 제가 결과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금. 예. 알겠습니다. 강남 쪽은 어떻게 보십니까? 강남 상구 그쪽은 또 지난번에 총선하고 좀 대비될 수 있는 곳들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전에 보면 이제 영호남이 갈릴 때 강남이라든지 분당이라든지 이런 데들이 저희들이 좀 불리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아마 투표성에 그렇게 나온다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강남 상구에 저희 당이 당선된 지역이 있었는데 지금 여론조사 결과는 조금 이제 어찌 보면 밀리는 거 나오고 있는데요. 근데 사실은 이분들이 현역 의원이고 그다음에 상대방들은 원외인 경우도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강남이 어찌 보면 가장 뭐 이슈라는 게 이제 교육 문제라든지 집값 문제, 그다음에 종부세 문제 이런 분들이 있어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에 나온 분들이 종부세 뭐 실거주자인 경우 일가구 일택은 재검토해야 되는 게 아니냐 발언 얘기도 있었는데 저는 아마 처음에 지금 여론조사 결과로는 좀 이렇게 불리하게 나타나는 부분도 있지만 일단은 현역 의원으로 그동안 해온 게 있고 그럼 이제 민감한 문제들, 그러니까 교육 문제라든지 특히 이제 종부세 문제들을 또 검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뒤집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통합당 입장에서 강원 지역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좀 평가를 하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강원 지역이요? 예. 강원 지역 9개 석 중에서 사실 지난번보다는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저희가 18대 때는 9석 전석을 석권했고요. 지난번에는 한 석을 내줬는데 지금은 상황이 조금 그때보다는 유동적입니다. 예. 그럼 거기에서는 살펴보고. 그래도 지금 현 의석은 그대로 가져올 수 있다라는 목표는 또 세우고 계신지요? 목표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자, 이 주제를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얘기인데요. 정세균 총리가 어제 전 국민 지급 관련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전제도 있었어요. 고소득 환수 가능성 이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제 뭐 민주당에서도 이제 전 국민 얘기를 했고, 네. 뭐 물론 그 전에 통합당을 했습니다만 액수의 차이 있고 지급 대상 차이 있고 지급 시기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는데 정세균 총리가 이 얘기를 했다. 이거는 정부에서 지금 벌써 추경 절차를 지난번에 했던 그 정부 방침대로 가겠다고 했는데 정 총리는 왜 이런 얘기를 했을지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이제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말씀하신 거고요. 물론. 그 다음에 아마 뭐 고소득자 환수는 지난번에 이제 김경수 지사가 얘기했던 거랑 비슷한 취지인데요. 저는 아마 이게 그래도 정세균 총리는 정치인이시고 이제 홍남기 부총리는 그래도 관료 출신이다 보니까 아마 이제 홍남기 부총리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정해진 게 있다. 당정청에서 정해진 게 있고 이대로 추경 제한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인데 뭐 저희 당에서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결국은 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는 여지를 열어놓는 거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뭐 정부는 제가 보기에 이거를 정부에서 추경을 제출하면서까지 바꾸기는 쉽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동안 논의를 거친 거기 때문에. 일단 국회에 오면은 결국 가장 중요한 거는 돈을 주려면 돈을 어떻게 마련할 건지가 중요하잖아요. 그 재원 마련을 결국은 국회에서 결정할 수밖에 없거든요. 돈 문제니까, 예산 문제니까. 그럼 어떻게 마련할 것이며 어떻게 나눌 거냐. 결국은 아마 국회에서 좀 더 이 총선에 관계없이 좀 열린 자세로 논의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취지인 것 같고요. 아마 황교안 대표가 뭐 인당 50만 원 25조거든요. 민주당에서 제시한 것보다 한 2배 정도 돼요. 저희들이 처음에 9조 정도 제시했다가 만약에 100% 재집하면 13조 정도인데 그럼 25점이 2배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논의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열린다. 근데 저는 아마 시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총선 끝나면 바로 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 바로 하려면요. 그렇죠. 바로 해서 어쨌든 4월 달 정도에는 지급이 돼야 되잖아요. 이게 뭐 계속 늦어지면 가장 화나는 게 마치 줄 것처럼 하다가 안 주는 게 가장 화난 거거든요. 얘기가 아예 없으면 모르겠지만 마치 다 준다 했는데 언제 주냐. 이게 늦어지면 제가 보기 국민들이 굉장히 화가 날 것 같아서 이건 총선의 어떤 결과나 유불리를 따지기 전에 총선 끝나면 16일부터 임시국회를 열어가지고 논의를 해서 어쨌든 국민들 손에 4월 달 내에 지급될 수 있도록 아마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총선이 끝나고 나서 이걸 좀 논의를 해서 4월 안에는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네. 또 통합당 입장에서는 또 총선 전에 지급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를 또 말씀하고 계시지 이 않습니까? 문제를 보는 지금 그 시각이 우리 당하고 민주당이 다른 것 같아요. 긴급 재난지원금이라는 것은 성격을 명확하게 해야 되고 정책 목표를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이게 지금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 구휼을 문제 삼는 거라면 그 계층에 맞게 차별 지원금이 나가야 되는 문제지만 지금 상황은 그런 게 아니라 초유의 소비 급감으로 인한 경기 후퇴 경제 불황이기 때문에 경기 부양책 일환으로 가는 거라면 전 국민들에게 드리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이게 뭐 여러 가지 뭐 추경이나 이런 걸 거쳐서 시기적으로 한 달이나 두 달 늦추는 것보다는 지금 국민들이 많이 급하십니다. 한시라도 빨리 할 수 있도록 적기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저희 당에서 긴급 재정 명령을 발동하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네. 우리가 저 언론에 보면 최근에 독일 사례가 나오던데 독일 같은 경우는 전체 GDP의 30%에 달하는 1,350조를 경기 부양 금액으로 풀면서 3일 만에 프리랜서나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이 받아갈 수 있게 700만 원. 이 차이가 3개월 내에 1,200만 원 이게 나왔는데 우리 정부가 좀 그걸 벤치마킹해서 우리 국민들의 가려운 걸 빨리 좀 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두 가지만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아마 지금 재난정책이라는 부분을 포커스 맞춘 게 저는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 논리가 복지정책처럼 돼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선별적 복지냐 보편적 복지냐 많이 싸웠던 건데 복지정책이라는 건 계속 가는 거거든요. 앞으로도 계속 가는 건데 사실은 재난정책은 한 번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산불 났을 때 그 지역에 지원할 때 한 번 하지 계속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복지정책으로 다가가지 말고 제가 보기엔 재난정책으로 다가가기 때문에 다 주는 게 맞다고 보고요. 지금 이제 긴급 재정 명령 말씀하셨는데 뭐 경제 위기인 건 맞습니다. 그게 두 가지 요건이에요. 경제 위기라든지 상황에서 국회를 열 어떤 여유가 없어야 되는데 지금 제가 보기에 국회를 충분히 열 수 있어요. 총선 끝나면. 그래서 제가 끝날 경우. 그렇죠. 그래서 일단 국회를 지금 뭐 총선 일주일밖에 안 나기 때문에 그 전에 뭐 재정 명령으로 하라고 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러면 일단 국회는 가능하기 때문에 물론 이게 더 늦어진다 그러면 저는 아마 긴급 재정 명령 여지도 있다고 보지만 지금은 일단 국회가 우선하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주당은 그 이해찬 대표 이야기처럼 일단 추경, 그러니까 국회 절차를 밟는 게 더 바람직하다. 지금은 긴급재정명령권은 아직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네, 기본적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긴급재정명령이라는 게 그전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실명제 때 93년인가요? 금융실명제 한 적이 있고 그전에도 아마 5.1 쇼크 때도 한 적은 있어요. 근데 그때 당시 물론 경제 위기인 건 맞습니다만 지금 상황이 국회를 못 열 상황인가 이게 사실은 어쨌든 절차적인 적법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국회를 열 어떤 시간적 여유가 없는 상황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어서 일단은 국회에서 우선 논의하는 게 맞다. 그 다음에 이게 계속 논의가 진전이 안 되고 그런 다음에 그 다음에 논의해 볼 상황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자, 민주당에서도 이제 뭐 4인 가족 그죠? 가족 기준 100만 원이죠. 그리고 50만 원, 통합당 50만 원인데 정부는 소득 하위 70%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럼 청와대는 지금 어떻게 입장을 정리해 가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어제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는데 어떤 추가 확대 가능성 약간 여지는 남겼거든요. 재난지원금이니까 조금 전에 현 대변인께서 말씀하셨지만 저는 이거는 간격을 좁혀갈 수 있는 거라고 보고요. 야당에서 전향적으로 입장을 더 전향적으로 내놨기 때문에 이런 좋은 계기가 사실은 별로 없거든요. 받아서 논의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25조도 우리가 얘기한 것은 불용 예산이라든가 예산 재조정을 통해서 일정 부분 조달하고 나중에 필요한 거는 국회라든가 이런 부분을 붙일 수도 있고 해서 긴급 재정 명령을 얘기하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지금 국민들에게 한시가 급하세요. 빨리빨리 좀 하면 좋겠습니다. 예. 홍남기 경제부총리 같은 경우에는 재정의 안정성의 문제를 계속 들고 있습니다.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너무 그 금액을 전 국민으로 하는 데 있어서도 처음에 반대를 했던 이유가 이 부분이었거든요. 그렇죠.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부원장님께서 정확한 지적하셨어요. 이게 논란의 핵심인데 어찌 보면 이제 기존의 예산을 어찌 보면 이제 변경해서 돌려서 하자는 것이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새로 편성해서 하자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제가 보기에 국회에서 가장 큰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얼마를 주느냐는 결국은 예산이 얼마를 편성하느냐의 문제인데요. 근데 재정 안정성 문제는 좀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에는 항상 40% 기준이 있었어요. 어찌 보면 암묵적으로 동의하에 있는 건데 뭐 매일 OECD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미국은 한 100% 넘고요. 그다음에 뭐 일본이 200% 넘습니다. 근데 이런 미국 같은 경우가 지금 뭐 1,000조, 2,000조 예산 편성하고 있거든요. 1인당 120만 원씩 지급하고 있고 그만큼 상황이 급박하다는 것이죠. 저는 아마 재정 안정성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그거보다는 이 급한 불을 끄는 게 더 중요한 시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 조청래 미래통합당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고맙습니다. 들었습니다. 예.